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데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붙습니다. 가난해서, 살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유들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두 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명은 어머니를 눈 쌓인 산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나무패 하나를 발견하고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최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가난과 두려움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라진 어머니의 이름 하나를 끝까지 붙잡았던 아이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아버리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함경도 북쪽 끝자락에 백설현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고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길었고 눈은 봄이 와서도 쉽게 녹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름이 짧은 만큼 가을도 짧았고 사람들은 봄부터 이미 겨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잔인했습니다. 비 대신 눈이 내렸고 눈 대신 병이 퍼졌으며 병 대신 굶주림이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 울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울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아이는 눈을 감고 허약한 노인은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이 죽어도 눈물을 흘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하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저 집도 이제 얼마 못 버티겠구나.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저 집에선 누가 없어지겠구나.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굶주림이 길어지면. 처음엔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 입에 한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모셔야 하지 않겠나? 누군가는 낮게 말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뜻을 알았습니다. 늙은이를 산에 두고 오는 풍습. 고려장이라 불리기도 했고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름 없는 풍습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도 짐승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을 일단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전과 같은 눈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집안 유봉수의 집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봉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유석진, 차남 유도윤. 석진은 말수가 적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잘 보았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두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 머리가 마음보다 앞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고 어머니의 치마폭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책보다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기침을 할 땐 등을 쓸어주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미 닮았다고 했습니다. 칭찬인지 비꼬민지 모를 말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정씨 부인은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기침이 잦았으며 긴 겨울밤이면 숨이 가빠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정씨 부인은 매일 새벽 일어나 아들들을 위해 국을 끓이려 했습니다. 아들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식 걱정이 노인의 병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머니를 두고 어느 날 밤 봉수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겨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봉수는 오래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산 너머 절터가 있다.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곳이지. 그날 밤
세 사람 중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장남 석진은 홀로 일어나 지게를 챙겼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새벽이었습니다. 석진은 어머니를 지게에 업혔습니다. 정씨 부인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가벼운 몸이 한때는 자신을 업어 키웠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석진은 그 생각을 바로 지웠습니다. 어디 가느냐? 정씨 부인이 등 위에서 물었습니다. 약초를 잘 아는 노인이 계십니다. 어머니 기침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드리려고요. 석진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꼈습니다. 오래 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말이 아니라 목소리에서, 등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서. 사실 정씨 부인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방에서 낮게 나누는 말소리, 남편의 탄식 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다 시선을 피하는 눈빛들. 이른을 넘긴 노인이라도 눈이 어둡다고 마음까지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없어지면 아들들이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으면 아들들 어릴 때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석진이 처음 글을 읽었던 날.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은 무릎 위까지 쌓여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빠졌습니다. 석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구나. 석진의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약초 노인이 산다는 곳은 이쪽이 아니지.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소리내어 말하는 것처럼. 어미가 늙으면 짐이 되는 게 맞지? 그 말에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아니라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인지, 대답을 피한 것인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춤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바늘과 실, 그리고 작은 나무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나무패를 꺼내 손톱으로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엎인 채로 흔들리면서도 천천히. 정씨. 바늘로 두 글자를 새겼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패를 눈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이라도 남겨야 나를 찾을 사람이 있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석진의 등이 굳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바위 하나가 눈 속에 반쯤 잠겨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이 잠시 약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석진은 어머니를 지게에서 내렸습니다. 바위 곁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석진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춥지 않느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빠르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다시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그날 저녁 차남 도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형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아버지, 어머니는요? 봉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요? 아직 안 왔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지게에 업고 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기고 간 지게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발걸음이 눈 속으로 깊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어렴풋이 있었지만 눈이 이미 반쯤 지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흔적을 따라 걸었습니다. 올라갈수록 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귀가 얼었습니다. 손끝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던 그 손이 이 눈보라 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도윤이 발을 멈췄습니다. 눈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패였습니다. 누군가 놓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숙여 나무패를 집었습니다. 등잔도 없는 어두운 산속이었지만 눈반사빛으로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씨. 도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 속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에 쥔 나무패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손톱으로 새긴 두 글자가 그 차가움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이라도 남겨야 나를 찾을 사람이 있지 않겠니?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패를 놓으셨다는 것은 누군가 찾아오기를 바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나무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또 불렀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도윤은 나무패가 놓인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쪽에서 나무패를 내려놓았는지,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를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눈 위에 앉아 있다면 움직이지 않으셨을 테고, 눈이 덜 쌓인 곳, 바람이 덜 치는 곳을 찾으셨을 것이었습니다. 절벽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움푹 패인 바위 틈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바위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도윤이에요. 정씨 부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 왔구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어머니에게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버지의 지게가 있었지만 그보다 자신의 등이 더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요. 저 있어요. 어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오던 도윤이 멈췄습니다. 멀리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살려다오. 절벽 위쪽이었습니다. 도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절벽 끝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중 눈사태가 시작되었고 피하다가 절벽 가장자리로 밀린 것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있었지만 눈의 무게로 바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업은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석진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여기다. 도와다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눈보라 속에 두고 온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혈육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어머니 품에서 자란 형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내려놓고 절벽 쪽으로 뛰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이 추위 속에 다시 혼자 두면 살아계실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도윤에게 그날의 선택을 물었습니다. 왜 뒤돌아서지 않았냐고. 도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을 구하러 가면 어머니를 다시 눈 위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미 한 번 이 산에서 혼자 남겨졌던 어머니를 또 혼자 두면 이번엔 돌아왔을 때 살아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채 산 아래를 향해. 눈사태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석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소리가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걸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등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윤의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이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봉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등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숨 쉬십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봉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썹에도 서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두루마기도 없이 적삼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봉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을 아랫목에 누이고 더운 물을 대비고 솜니불을 덮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그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정씨 부인은 사흘 후에 눈을 떴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석진을 찾았지만 눈사태가 쓸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으면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처음 물은 것이 있었습니다. 형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불 속에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봉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겨울 이후 봉수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 선택을 내렸던 밤, 그 말을 꺼냈던 밤이 그의 등을 구부린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흙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산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씨. 어머니가 눈 위에 새겨남긴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지만 그 이름은 그곳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 겨울에 누군가를 찾아오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눈이 녹으면 도윤은 그곳에 꽃을 놓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봄이 오자 조금씩 말을 되찾았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나자 더욱 그랬습니다. 어린 것들이 할머니 무릎에 올라앉아 떠드는 소리에 정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산에 한번 가고 싶다. 도윤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그 겨울에도 가벼웠고 지금도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가벼움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봄이 오니 길이 달랐습니다. 눈은 없었고 새싹이 돋아났으며 이름 모를 꽃들이 바위 틈새에서 피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등에 업혀 산을 올라가며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비석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비석 앞에 서서 정씨라는 두 글자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자신의 손톱으로 새겼던 그 글자를 이제는 돌에 새겨진 것으로 만졌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다가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미가 잘못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가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 어미 스스로가. 그래서 그 말을 먼저 했지. 아들을 용서해 주려고.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다. 어미가 먼저 짐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거야. 내 말이 독이 됐을 게다. 정씨 부인은 한참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네가 와줬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의 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랫목에 누운 채로 도윤의 손을 잡고 손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서운 것도 없었고 외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 아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도윤은 어머니를 산이 보이는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머니가 손톱으로 새긴 것과 같은 모양의 나무패를 세웠습니다. 정씨. 도윤은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두 글자를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버려지지 않아요.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석진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진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무서웠고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무서웠습니다. 어른들이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이 겨울엔 어쩔 수 없다고 그 말들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윤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윤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를 보는 순간 돌아섰습니다. 나무패 하나였습니다. 정씨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한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름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씨 부인이 그 눈보라 속에서 나무패의 이름을 새긴 것은 살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올 것이라고. 그리고 도윤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 스스로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버려지지 않아요. 그 말이 오늘도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 말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잊지 않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어쩌면 그 누군가는 지금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씨 부인이 아들의 등 위에서 어미가 늙으면 짐이 되는 게 맞지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우려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그 말을 받아들이도록 먼저 길을 열어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고 손을 젓는 사람들. 그 말 뒤에 사실은 누군가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씨 부인이 나무패에 이름을 새긴 것처럼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잊지 않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직 곁에 있다고.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누군가의 겨울을 버티게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